부유한 마트 체인의 대표는 그의 직원들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하고 거리의 노숙자로 변장했다. 계산대 줄에 서 있는데 한 남자아이가 그에게 달려와 말했다. 아저씨, 저 아저씨 알아요. 엄마 지갑에서 아저씨 사진 봤어요. 백만장자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박진우는 국내 굴지의 대형 마트 체인 JW 마트의 대표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계산적이고 냉철하도록 교육받았다. 그는 자수성가한 아버지와 사업을 도우며 묵묵히 곁을 지킨 어머니 밑에서 부유하게 자랐다. 진우는 사랑, 보살핌, 따뜻함, 지지 같은 감정을 몰랐다. 그가 들은 말은 징징대지 마. 넌 계집애가 아니야. 남들보다 뛰어나야 해. 돈이 모든 걸 해결해준다 같은 것들 뿐이었다. 당연히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었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다. 이수진은 박진우 대표의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녀는 대표의 호출이, 특히 오늘 같은 날에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심호흡을 한 뒤 그녀는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육중한 책상 뒤에는 얼음 같은 눈빛에 완벽하게 다려진 양복을 입은 박진우가 앉아 있었다. 그는 권력과 엄격함의 화신이었다. 회사에서 누구도 감히 그에게 맞서지 못했다. 박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곧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의자를 무심하게 가리켰다. 그녀는 불안감에 속이 죄어오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김 대리에게 휴가를 주라고 나를 설득했던 게 당신이었지. 그는 서류를 검토하며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문을 열었다. 채소 납품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고 말했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긴 거지? 왜 진열대가 텅 비어 있는 거야? 수지는 침을 삼키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납품업체가 늦었습니다, 대표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 잘못이 아닙니다. 이미 연락했고 약속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군. 진우가 서류를 내려놓고 마침내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끊었다. 모든 문제는 제때 해결되어야 해. 지금이 장마철도 아니고 홍수나 눈보라가 치는 것도 아니잖아. 뭐가 늦어질 수 있다는 거지? 아마도 납품업체 창고에 무슨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변명하려 했지만 그 변명이 궁색하게 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도라는 말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해. 그가 잘라 말했다. 내 마트에서는 모든 것이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야 해. 그는 잔에 물을 따르고는 그녀에게 자신의 말을 곱씹을 시간을 주려는 듯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수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거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위협이 느껴졌다. 수지는 그의 결정에 토를 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시도해 보았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이미 다른 납품업체와 협상 중입니다. 이수진 씨, 쓸데없는 말은 그만하지. 그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을 가로막았다. 그냥 사직서 쓰고 우리는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지. 내 회사에서 약한 사람은 보고 싶지 않아. 그녀는 얼어붙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네? 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말 들었지. 그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마트를 실망시켰어. 한 번의 실수로 누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는 충분하지. 수지는 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5년 넘게 그와 함께 일하며 100%를 쏟아부었다. 힘을 아끼지 않았고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대표님 제발요. 저 이 일 정말 필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그냥 나갈 수는 없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어. 그는 마치 대화가 이미 끝났다는 듯이 말했다. 1시간 안에 사직서 기다리지. 그의 시선은 확고했고 동정의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에게는 동정심도 자신의 결정에 대한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수지는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이내 생각을 바꿨다. 그녀는 무력감을 느꼈다. 발밑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정직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을 정말 이렇게 버리실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비즈니스에 감정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 진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건 일이야. 당신이 실수했고 당신이 떠나는 거지. 간단해.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그저 비웃을 뿐이었다.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아. 잘 가시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표의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무정하고 잔인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이 한 일을 그렇게 쉽게 지워버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정말 그렇게 차가운 사람일까? 동료들은 동정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누구도 감히 다가오지 못했다. 그녀는 복도를 걸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인지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안개 속 같았다. 이제 난 뭘 해야 하지? 오직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사직서를 쓰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세상은 잔인함과 돈이 지배했다. 그리고 박진우는 그 법칙에 살아있는 화신이었다. 박진우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한 가지 문제에 필요 이상으로 오래 매달리는 것을 싫어했다. 그에게 모든 것은 간단했다. 사람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는 친구가 종종 자신을 타이르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경영 방식에 누구도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김민준의 번호를 눌렀다. 민준아, 급하게 새마트 점장 좀 알아봐줘. 진우가 빠르게 말했다. 잠깐만, 거기 이수진 씨 일하고 있잖아. 민준이 놀라며 말했다. 이제 안 해. 자기 기본 업무도 처리 못해서 사직서 쓰라고 했어. 야, 친구. 그래도 우리랑 5년 넘게 일했잖아. 최고의 직원이었는데. 최고의 직원이라서 식품 납품 정리도 못했다는 거냐. 진우가 계속해서 분개했다. 젠장. 그건 그 사람 업무도 아니잖아. 친구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들어봐, 민준아. 만약 그녀가 사람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해놓고 그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면 그게 누구 잘못이지? 민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진우야, 직원들은 로봇이 아니야. 사람들도 실수를 하고 지치고 안 좋은 날도 있다는 걸 이해해야지. 그건 그 사람들 문제야. 비즈니스의 약한 모습을 보일 자리는 없어. 진우가 잘라 말했다. 알았어. 알았다고. 민준이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누군가 찾아볼게. 하지만 만약에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경고 안 했다고 말하지 마. 진우는 비웃었다. 내 일이나 잘해, 민준아.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냥 자기 일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진우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민주는 약속대로 정확히 저녁 8시에 도착했다. 진우는 넓은 사무실의 육중한 책상에 앉아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다. 문이 열렸을 때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진우야, 인사해. 이쪽은 최현석 씨. 민준이 활기차게 말하며 앞으로 나섰다. 진우는 천천히 서류에서 시선을 떼고 지원자를 평가하는 눈길로 훑어보았다. 그의 앞에는 35세가량의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다. 짧게 깎은 검은 머리, 단정한 정장, 자신감 넘치는 시선. 그는 분명 변명이나 늘어놓으러 온 사람은 아니었다. 앉으시죠. 진우가 앞에 의자를 가리키며 짧게 말했다. 현석은 동요하지 않은 채 앉았다. 민주는 옆 소파에 앉았다. 말씀해보시죠. 최현석 씨. 왜 당신이 제 마트의 점장이 되어야 합니까? 진우가 손가락을 깍지 끼며 시작했다. 저는 유통업에서 2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석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슈퍼마켓 체인을 운영했고 물류, 직원 관리, 매출 증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마트들은 익숙하며 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군요.
진우가 비웃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은 다른 법이죠. 가령 납품업체가 지연되고 진열대가 비어간다고 칩시다. 당신의 행동은 첫째, 제게는 그런 상황이 없을 겁니다. 현석이 자신 있게 말했다. 저는 항상 여러 예비 납품업체를 확보해 둡니다. 둘째,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해결책을 찾을 겁니다. 경쟁사와 협상하여 일부 제품을 사오거나 임시 방편을 찾아서라도 고객이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진우는 눈에 띄게 놀랐다. 나쁘지 않군요. 하지만 당신의 부하 직원이 실수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즉시 해고합니까? 아니면 두 번째 기회를 줍니까? 실수에 따라 다릅니다. 현석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치명적인 실수라면 해고합니다. 만약 수정 가능한 사소한 실수라면 면담을 통해 기회를 줍니다. 마음이 약한 편인가요? 진우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아니요, 저는 공정한 편입니다. 현석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무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흥미롭게 그들의 말싸움을 지켜보았다. 진우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제 조직에 경영진의 권위를 훼손하는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그의 행동 원인을 파악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불만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합니다. 만약 그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면 그와 작별 인사를 합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팔짱을 꼈다. 최현석 씨, 당신 자신을 증명할 한 달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만약 제가 모든 것에 만족한다면 장기적인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손을 내밀며 말했다. 현석은 지체 없이 악수했다. 알겠습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거봐, 뭘 걱정했어. 그가 진우를 보며 웃었다. 걱정하지 않았어. 그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나는 최고의 후보를 찾고 있었고 어쩌면 찾은 것 같군. 현석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방금 인생에서 가장 힘든 면접 중 하나를 통과했다는 것을 알았고 실망시킬 생각은 없었다. 진우는 사무실에 앉아 짜증스럽게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어제의 일은 그를 완전히 지치게 했다. 새로운 점장인 최현석은 괜찮은 선택처럼 보였지만 아직은 미지수였다. 진우는 사람을 믿지 않았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일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속임수를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 그에게는 마트 직원들을 시험해 볼 특별한 목표가 있었다. 그는 사람의 진정한 자질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드러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얼굴에 흙을 묻히고 거리로 나섰다.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전형적인 노숙자였다. 진우는 자신의 마트 중 한 곳으로 들어가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며 진열대 사이를 움직였다. 손님들은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를 쳐다봤다. 어떤 이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멀찍이 떨어졌다. 그는 대화를 엿듣고 계산원과 판매원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행동을 기록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계산대 줄에 서 있을 때 한 남자아이가 그에게 달려오기 전까지는 아저씨, 저 아저씨 알아요.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 컸고 몇몇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진우는 놀라서 아이를 쳐다보았다. 아이는 10살쯤 되어 보였고 헝클어진 금발머리에 순진한 파란 눈을 하고 있었다. 손에는 플라스틱 장난감 자동차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숨김없는 기쁨이 가득했다. 엄마 지갑에서 아저씨 사진 봤어요. 아이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덧붙였다. 진우는 얼어붙었다. 그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자신의 사진이 어떤 여자의 지갑에 들어있으며 그녀가 누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마 잘못 봤을 거야. 그는 밀려오는 긴장감을 감추려 애쓰며 차갑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아이가 고개를 저었다. 분명히 봤어요. 엄마가 가끔 그 사진 보면서 슬퍼해요. 진우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짜증, 분노 혹은 호기심이었다. 물건 계산하실 건가요? 계산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며 엄하게 물었다.
진우는 그녀의 말에 정신을 차렸지만 다시 아이에게 시선을 돌렸을 때 아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인파 속에서 아이를 찾으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이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다. 속에서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진우는 물건이 담긴 봉투를 움켜쥐고 빠른 걸음으로 출구를 향했다. 그 순간 계산원이 무언가 소리쳤고 몇 초 후 보안요원이 그녀에게 달려왔다. 어이, 거기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우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팔이 등 뒤로 꺾였고 누군가 그를 앞으로 거칠게 밀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진우가 빠져나오려 애쓰며 소리쳤다. 나는 박진우야. 여긴 내 마트라고. 이거 놔. 나는 발레리나다. 보안요원이 비웃었다. 곧 알게 되겠지. 당장 놓으라고. 진우가 으르렁거렸지만 보안요원은 그의 손목을 더 세게 깬 뿐이었다. 나랑 같이 가시지, 도둑놈아. 그가 내뱉으며 진우를 창고로 끌고 갔다. 너 이거 후회하게 될 거야. 진우가 맹렬하게 속삭였다. 그래. 너 같은 놈들한테 그런 말 많이 들어봤다. 보안요원이 비웃으며 대답했다. 진우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자신의 마트에서 굴욕을 당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아는 어떤 꼬마 아이 때문이었다. 이제 그는 확신했다. 그 아이를 찾아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강대호는 창고에 서서 이미 가발과 낡은 누더기를 벗은 진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진우의 시선은 차갑고 경계심에 차 있었으며 얼굴에는 분함이 역력했다. 보안 요원은 방금 일어난 상황 이후에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 몰랐다. 자, 이 멍청아.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나? 진우가 변장을 벗어던진 채 그의 앞에 서서 으르렁거렸다. 강대호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그는 사장님이 항상 정장을 입고 올바른 시선과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를 하는 모습에 익숙했다. 방금 그의 앞에 서 있던 이 남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냄새나는 머리카락, 해진 옷, 어설픈 가발, 더러운 손톱을 가진 노숙자. 누가 그가 박진우 본인이라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박 대표님. 하지만 대표님께서 노숙자로 변장하실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강대호가 놀라며 말했다. 정말요? 저를 너무 놀라게 하셨습니다. 저는 진짜 난동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진우는 그저 손을 내저으며 자신의 모습을 빠르게 정리하고 짜증스럽게 덧붙였다. 됐다. 그가 한숨을 쉬었다. 수고했어. 일 잘했군. 이제 내게 부탁할 게 좀 있어. 보안요원은 사장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이 진우는 CCTV 영상이 나오는 여러 모니터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내 도움이 필요해. 그가 보안요원의 주의를 끌며 말했다. 계산대에서 그 꼬마 아이가 나한테 다가왔을 때까지 영상을 돌려봐. 너도 봤지? 강대호는 약간 당황했지만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했다. 알겠습니다. 그가 버튼 몇 개를 누르며 말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그 아이는 왜 찾으시는 겁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진우가 대답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고 심지어 긴장되어 있었다. 그냥 돌려. 몇 초가 지나고 영상이 천천히 뒤로 감기기 시작했다. 진우는 팔짱을 낀 채 옆에 서서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강대호는 약간 긴장하며 말했다. 여기 계산대에서 그 아이와 이야기하시다가 그 애가 사라졌습니다. 멈춰. 진우가 말했다. 확대해. 얼굴을 똑똑히 보고 싶어. 어디서 본 것 같아. 강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버튼을 눌러 이미지를 확대했다. 영상은 더 선명해졌고 화면 속 아이의 얼굴은 훨씬 더 뚜렷해졌다. 하지만 진우가 그를 보면 볼수록 그 얼굴이 익숙하다는 느낌이 강해졌다. 어디선가 이 아이를 본 적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이었는지 도저히 기억해낼 수 없었다. 어떻습니까? 강대호가 불안하게 사장을 쳐다보며 물었다. 이게 다야. 그 아이가 누구랑 같이 오는지 알아야겠어. 진우는 보안요원을 쳐다보았고 그는 사장의 눈에서 사냥감이 먹이를 찾는 듯한 기묘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 찾아볼까요?
강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영상에서 이 아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누구랑 같이 오겠죠. 진우는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지만 답에 집중하려 할 때마다 생각은 한 가지로 돌아왔다. 그 아이에게는 무언가 익숙한 것이 있었다. 왜 그의 얼굴이 그렇게 기억에 남았을까? 좋아, 계속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대호가 일을 시작할 생각으로 말했다. 진우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만약 이 아이가 누구랑 마트에 오는지 찾아낸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필요한 건 다 있으니 네가 해낼 거라고 믿어. 쓸데없는 질문은 하지 말고. 물론입니다, 박 대표님. 처리하겠습니다. 강대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자신감 있게 들렸다. 진우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고 창고를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생각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누구였을까? 왜 그렇게 낯이 익었을까? 진우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곧 드러날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사무실 문을 닫았을 때 그의 얼굴은 다시 심각해졌고 거의 위협적으로 보였다. 그는 책상으로 다가가 마치 답을 줄 것처럼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그는 집중하려 애쓰며 눈을 비볐다. 그리고 내 사진은 도대체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는 마치 자기 안에서 답을 찾으려는 듯 혼잣말로 속삭였다. 진우가 떠나기 전에 창고를 들여다보았을 때 강대호는 모니터 앞에 앉아 화면에 집중하며 계속해서 녹화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다. 보안 요원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초조하게 마우스를 만지작거렸다. 강대호 씨, 뭐 찾은 거 있어? 진우가 문가에 서서 대답을 기다리며 물었다. 보안 요원은 돌아보며 얼굴을 찌푸리고 어깨를 으쓱했다. 아직 아무것도요. 만약 찾게 되면 대표님 이메일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가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솔직히 유용한 걸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는 유령 같아요. 그냥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아직까지 옆에 어른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소. 진우가 짧게 말했다. 소식 기다리지. 그는 몸을 돌려 강대호를 창고에 남겨두고 나왔다. 그의 머릿속에는 다시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다. 그는 그 얼굴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그는 이것이 그 이상의 무언가라고 느꼈다. 그는 그냥 잊을 수 없었다. 곧 그는 차에 도착했다. 운전석에 앉아 진우는 차가운 가죽 스티어링 휠을 손가락으로 꽉 쥐며 집중하려 애썼다. 그는 이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야 했지만 우선 민준과 이야기해야 했다. 그는 친구가 무슨 일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헤드라이트를 켠 그는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 손가락이 무심코 스티어링 휠을 두드렸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필요한 사진을 찾아 친구인 민준에게 보냈다. 그는 적어도 민준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 주기를 바랐다. 답장은 빠르게 왔고 화면에 한 줄의 메시지가 깜빡였다. 진우의 휴대폰이 진동했고 그는 민준의 메시지를 보았다. 그의 장광설에서는 유머와 섞인 의심을 엿볼 수 있었다. 친구야, 웬일로 네 어릴 때 사진을 다 보내냐. 진우는 처음에는 얼어붙었다. 정말로 그 아이는 어릴 적 자신과 매우 닮아 있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에서는 이미 질문들이 맴돌았다. 그는 민준의 번호를 눌렀다. 진심이야? 나랑 닮았어? 진우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며 놀라워했다. 야, 너 나 시험하냐? 내가 내 그 나이 때 모습을 기억 못할 것 같아? 민준이 계속해서 웃었다. 진우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이건 사실일 리가 없었다. 이거나 아니야. 진우는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마치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을 억지로 내뱉으려는 듯 느리고 사려 깊게 들렸다. 그럼 누군데? 민준의 질문이 들려왔다. 그는 분명 진우에게 설명을 기대하고 있었다.
진우는 스티어링 휠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숨을 들이쉬고 마침내 말했다. 이 사진 우리 새 마트 CCTV에서 찍은 거야. 오늘 이 아이가 나한테 와서 자기 엄마가 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닌다고 했어. 뭐, 그럼 네 아들이야? 민준에게서 충격받은 질문이 이어졌다. 공기 중에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은 방금 들은 말을 소화하느라 분명 말을 멈춘 것 같았다. 진우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불편해졌고 그는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모르겠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더 길어졌다. 민주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지만 이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다. 그럼 알아봐야지. 그가 말을 이었다.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짐작 가는 거라도 있어? 진우는 다시 사진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매 순간 그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그는 공허함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 길을 잃는 것 같았다.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 자신도 이것이 자신의 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모든 생각은 이 질문에 잠겨 있었다. 민주는 잠시 더 침묵했지만 이내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는 더 차분했고 결의에 찬 어조였다. 알았어. 집에 가서 쉬어. 내일 뭔가 생각해보자. 너 너무 여기에 집착하고 있어, 진우야. 아침에 해결하자. 진우는 생각할 시간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는 민준의 지지에 감사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그의 앞에는 반드시 답을 얻어야 할 질문이 놓여 있었다. 진우에게 아침은 여느 아침의 일상처럼 평온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부엌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고 커피를 마셨다. 집을 가득 채운 고요함을 즐기면서 하지만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옆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하며 그의 사색을 깨뜨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화면에 새로운 알림이 뜬 것을 보았다. 화면을 켜고 이메일을 열자 그의 눈은 즉시 영상에 멈췄다. 그는 숨을 죽이며 녹화 영상을 돌려보았다. 영상 속에는 한 아이가 한 여성과 함께 걷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고 갑자기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녀는 바로 서연이었다. 진우가 대학 시절 만났던 여자. 한때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 그의 삶에 나타난 여자. 진우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다음 파일을 열었다. 아이 옆에 서 있는 여성의 확대된 사진이었다. 사진은 선명했고 그녀가 서연이라는 그의 추측은 확신이 되었다. 그 시절과 변함없는 그녀의 얼굴은 즉시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눈, 여전히 똑같고 너무나 익숙했다. 말도 안 돼. 진우는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 했지만 생각이 뒤엉켰다. 속이 꽉 막혔다. 그는 피부를 스치는 냉기를 느꼈다. 두려움, 의심, 그를 괴롭히던 질문들이 그의 의식을 가득 채웠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불가능한 우연의 일치였다. 진우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는 재빨리 민준의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친구는 몇 초간 받지 않았지만 이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약간 잠긴 듯 했지만 몇 초 만에 경계심이 깃들었다. 진우야, 무슨 일이야? 민준아, 그녀였어.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말은 거의 불분명했다. 그는 방금 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아이랑 같이 있었어. 영상을 받았는데 틀림없이 그녀야. 누구? 민준이 분명 이해하지 못하며 되물었다. 기억나? 대학교 때 내가 만났던 서연이. 진우는 더 이상 목소리에 담긴 당혹감을 숨길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관심은 휴대폰 화면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의 생각은 이리저리 흩어지며 논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애썼다. 민주는 분명 계속 혼란스러워했지만
친구의 목소리에 담긴 긴장감을 감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그 서연이가 이 아이랑 우리 마트에 왔었어. 그 애 옆에 있었어. 내 눈으로 봤어. 그녀야. 수학이 반대편에서는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들은 말을 소화하며 침묵했다. 진우는 그 침묵을 오래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이 사건이 자신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답보다 질문이 더 많았다. 봐봐, 꼬마가 10살쯤 됐으니까 계산이 딱 맞잖아. 마침내 민준이 분명히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진우는 민준이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응, 진우가 속삭였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게다가 그때 그녀는 나랑 헤어지고 싶다고 했고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했잖아. 젠장, 머리가 복잡해. 조용하지만 느껴지는 공허함이 그들 사이의 공간을 채웠다. 진우는 손가락이 하얗게 될 정도로 휴대폰을 꽉 쥐는 것을 느꼈다. 몇 초 그의 의심은 더욱 강해졌다. 민준이 다시 침묵을 깼다. 진우야, 너 그녀를 찾아야 해. 직접 얘기해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야. 시간 낭비하지 마. 모든 걸 알아내야 해. 그냥 앉아서 추측만 할 수는 없잖아. 그녀를 찾아서 모든 걸 알아내야 한다고. 진우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진우가 목소리의 초조함을 억누르려 애쓰며 말했다. 그녀를 찾아야 해. 근데 어떻게 찾지? 우선 그녀가 어디 사는지 알아내야지. 부모님이랑 살던 그 주소로 가볼게. 민주는 진우가 마침내 마음을 다잡은 것을 깨닫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케이, 친구. 행운을 빌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어쨌든 우리가 다 해결할 거야. 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고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옛 연인을 찾아 집을 나서려 문 앞에 서 있었다. 진우는 거리로 나와 차에 탔다. 그는 차에 시동을 걸고 라디오를 켜면서 스티어링 휠을 꽉 쥐었다. 배경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진우의 머릿속에서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서연이를 못 본 지 얼마나 되었을까? 그들이 헤어진 지 몇 년이나 지났을까? 그는 그녀의 얼굴, 그녀의 눈, 그녀가 다른 사람이 생겼다며 자신을 떠나던 모습을 떠올렸다. 진우는 주차장에서 급히 차를 뺐다. 그의 길은 서연이가 한때 부모님과 살았던 집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이 그의 첫 번째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이웃 중 누군가가 중요한 것을 기억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누군가가 작은 단서라도 줄 수 있을 것이다. 20분 후 그는 익숙한 집에 도착했다. 오래된 2층 벽돌집은 예전과 똑같았다. 진우는 이 집을 기억했다. 한때 그들의 만남, 웃음, 대화가 있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외로움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나와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가벼운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지만 그의 생각은 온통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쏠려 있었다. 그는 대문까지 걸어가 초인종을 눌렀다. 기다림은 고통스러웠다. 진우는 팔짱을 끼고 서서 집 창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몇 분이 지나고 마침내 문이 열렸다. 문 앞에는 친절하지만 지친 눈빛의 나이든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수수해 보였지만 진우에게 즉시 호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안녕하세요. 그가 너무 강압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걸음을 약간 늦추며 말했다. 서연 씨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성은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지만 이내 그녀의 시선은 흐려졌다. 그녀는 약간 앞으로 나와 문을 닫았다. 아, 서연이. 걔 떠난 지 오래됐어요. 여성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몇 년이나 지났는지 정확히 언제인지도 말 못하겠네요. 아마 8년이나 9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부모님이랑 다른 도시로 이사 갔어요. 아마 광주였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아무 소식도 없고요. 진우는 가슴이 꽉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8년 또는 9년. 하지만 광주라고요? 진우가 생각을 정리하려 애쓰며 되물었다. 확실하세요?
연락처 같은 건 남기지 않았나요? 여성은 마치 중요한 것을 기억해내려는 듯 잠시 생각에 잠겼다. 네, 아무것도요. 말했듯이 부모님이랑 같이 떠났고 그 후로는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하지만 좋은 이웃이었는데 사실 그때 서연이가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진우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는 눈빛이 흐려지고 생각이 절망의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우가 실망하고 혼란스러운 채로 말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갔다. 진우는 그 자리에 서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갑자기 그의 시선은 마당의 낡은 벤치에 멈췄다. 한때 그와 서연이가 앉아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래를 계획했던 곳이었다.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가. 그는 운전석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것이 그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그는 적어도 어떤 흔적, 서연이에게로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떤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불분명했다. 광주. 하지만 만약 그가 여기서 그녀를 봤다면 그녀가 돌아왔다는 뜻이다.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진동했고 진우는 그것을 꺼냈다. 그는 화면에 뜬 민준의 이름을 보았다. 어때? 뭐 찾았어? 민준이 분명한 관심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것도. 진우는 말을 꺼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느끼며 대답했다. 이웃 아주머니가 부모님이랑 광주로 이사 갔고 그 후로 아무 소식도 없다고 했어. 광주로? 민준이 놀랐다. 이상하네. 그럼 나중에 여기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잖아. 이제 어쩔 계획이야? 진우는 생각에 잠겼다. 모르겠어. 어떻게든 찾아야지. 힘내, 친구. 절망하지 마. 진우는 휴대폰을 조수석에 놓고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그의 삶은 급격하게 변했고 이 이야기의 새로운 전환점은 새로운 충격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진우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자리로 향했고 지체 없이 강대호에게 전화해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매 순간 가슴 속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그가 겪고 있는 감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불안, 불만, 그리고 커져가는 절망감의 혼합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지 몰랐지만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했다. 강대호는 가볍게 헛기침을 하며 사무실로 들어왔다. 강대호 씨, 손님들을 잘 지켜보다가 이 아이나 그 여자를 보면 즉시 나한테 전화하시오. 진우가 마치 자신의 신경질적인 기분을 이 단순한 행동으로 분출하려는 듯 손가락으로 펜을 꽉 쥐며 말했다. 강대호는 쓸데없는 질문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호했다. 가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가보시오. 진우가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피로를 감추려 애쓰며 눈을 약간 가늘게 떴다. 그리고 내 동료에게도 똑같이 전달해. 절대 놓치면 안 돼. 나한테 아주 중요한 일이야, 강대호 씨. 보안 요원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쓸데없는 질문 없이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진우는 강대호가 임무를 정확히 수행할 것이라고 알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들었다. 이 모든 것이 이상하고 거의 터무니없게 느껴졌다. 진우가 혼자 남았을 때 그는 책상으로 걸어갔고 그때 옛 친구인 태식이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차로 향해 옛 친구 윤태식이 근무하는 경찰서로 빠르게 차를 몰았다. 그의 내면에는 다시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태식이와 함께라면 항상 더 쉬웠다. 그는 태식이가 항상 지지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특히 심각한 일이라면 더욱더. 12분 후 진우는 경찰서 앞에 주차하고 차에서 내렸다. 건물의 벽은 그의 기억 속과 마찬가지로 회색이고 육중했다.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약간 달랐다. 여기서 진우는 항상 고향처럼 안전하다고 느꼈다. 태식이는 그들이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오랜 친구였다. 건물에 들어서서 진우는 태식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발소리는 복도에서 둔탁하게 울렸고 걸어갈수록 그들의 마지막 만남 이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가 사무실에 다가갔을 때 태식은 이미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웬일이야? 태식이 진우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진우는 약간 당황했지만 이내 허리를 펴고 같은 평온함으로 대답했다. 내 도움이 필요해. 그가 친구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무슨 일인데? 태식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흥미롭게 물었다. 그는 어떤 상황에도 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진우의 목소리에서 무언가가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여자 한 명을 찾아야 해. 한서연이라고. 몇 년 전에 사라졌는데 꼭 찾아야 해. 진우가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태식은 놀라움에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는 좀처럼 말을 잃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순간 그의 놀라움은 분명했다. 그 한서연? 그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진우를 훑어보며 놀라워했다. 진심이야? 진우는 시선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그는 자신의 삶과 운명이 이 여자와 얼마나 얽혀 있는지, 그리고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질문이 떠오르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응. 그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녀야. 근데 몇 년이나 지나서 왜 갑자기 찾는데? 태식이 취조하듯 계속해서 물었다. 그의 어조는 심각하고 약간 경계하는 듯했다. 진우는 얼마나 털어놓아야 할지 결정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생각은 뒤엉켰고 모든 단어가 힘들게 나왔다. 알아내야 할 게 좀 있어. 도와줄 거지? 진우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그에게서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간청이 담겨 있었다. 태식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책상에서 일어섰다. 문제 없어. 여기서 기다려. 그가 차분하게 대답하고 사무실을 나갔다. 진우는 앉아 있었고 그의 시선은 방 안을 헤맸다.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그는 계속해서 질문에 시달렸다. 몇 분 후 태식이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정보 확인해봤어. 태식이 진우 맞은편 의자에 앉아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뭐 찾았어? 진우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도 알 준비가 된 채 물었다. 태식은 서류를 펼쳤다. 지금 결혼했던데. 그가 시선을 들며 말했다. 정말 찾아야겠어? 진우는 생각을 정리하려 애쓰며 한숨을 쉬었다. 응, 진우가 말했다. 그럼 주소 받아. 친구가 서류를 건네며 대답했다. 고맙다, 태식아. 정말 큰 도움이 됐어.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고 진우는 사무실을 떠났다. 진우는 차에 앉아 시동을 걸고 큰 길로 나섰다.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서연에게 가야 할까? 그가 아는 모든 것은 결정을 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텅 빈 거리를 눈으로 훑으며 집중하려 했지만 생각은 집요한 그림자처럼 그를 떠나지 않았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은 그는 양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꽉 쥐며 자문했다. 백미러에는 저녁 도시의 모습이 비쳤다. 그는 음악을 끄고 차 안에 혼자였지만 소리내어 말했다. 네가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한 거야? 만약 그 아이가 전혀 상관없는 아이라면? 젠장! 그가 욕설을 내뱉었다. 몇 블록을 지나 신호등에 멈췄을 때 그의 시선은 시계에 멈췄다. 이미 늦었고 그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늦었다. 밤이 내리고 있었고 마치 우주 자체가 그에게 멈추고 쉬고 잠시 멈추라고 요구하는 것 같았다. 지금 그녀 집에 찾아가기에는 너무 늦었어. 그가 다시 혼잣말로 말했다. 어쩌면 이건 그냥 내 일이 아닐지도 몰라, 진우야. 그가 마치 자신에게 훈계하듯 소리내어 말했다. 과거를 파헤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는 시동키를 돌렸고 차는 조용해졌다. 진우는 서연의 정보가 담긴 희미하게 빛나는 휴대폰 화면만 남은 채 어둠 속에 남았다. 그는 무언가 결정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그는 다시 시계를 보고 결정을 내렸다. 오늘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는 명확함 없이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논리적인 일을 했다. 집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그는 다른 것에 집중하려 했지만 생각은 계속 서연에게로 돌아갔다. 그는 이미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 전까지는 평화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우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꼈다. 집에 들어서서 그는 코트를 벗어 의자에 던졌다. 방은 거의 어두웠고 그는 바로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켰다. 그는 물 한 잔을 따랐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그는 그저 손에 들고 내면의 무거움을 느꼈다. 자, 너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군. 그가 어두운 창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만약 서연이에게 남편이 있다면 그녀는 그와 행복하다는 뜻이야. 그들의 가정에 끼어들지 마. 너는 다시 너 자신에게 상처를 줄 뿐이야. 그는 잔을 꽉 쥐었다가 다시 식탁 위에 놓았다. 그는 잠시 쉬기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지만 생각은 계속 그를 괴롭혔다. 며칠 후 진우는 다시 자신의 일터에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마트 입구를 향해 걸어가며 지난 며칠간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흔히 그렇듯 가장 예상치 못할 때 무언가가 일어나 일상의 흐름을 깨뜨린다. 그가 문에 다가섰을 때 그의 시선은 우연히 마트에서 나오는 한 여성과 마주쳤다. 진우는 즉시 그녀가 서연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고 생각을 머릿속에서 뒤엉키게 만든 바로 그 여자. 진우 씨. 그녀가 그를 알아보고 놀라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진우는 내면에서 무언가가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지난 며칠간의 모든 사건, 모든 의심과 질문이 그의 기억 속에 떠올랐다. 진실을 알고자 하는 그의 욕망은 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그의 앞에 서 있을 때 그는 아마도 그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다. 서연 씨! 그가 미소 지었다. 미소는 약간 부자연스러웠고 그는 그녀가 분명히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팔은 가슴 앞에서 엇갈렸고 시선은 그의 눈을 피했다. 어떻게 지내요? 진우가 목소리에 떨림을 감추려 애쓰며 물었다. 잘 지내요. 서연이 약간 힘겹게 대답했다. 진우 씨는요? 저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심 그는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그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바로 그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고 동시에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할 얘기가 있어요.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말했다. 서연은 마치 기절한 듯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분명 진우가 갑자기 대화를 시작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저랑요? 무슨 얘기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많은 것들이요. 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걱정스럽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우리 커피 한 잔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근처에 좋은 곳이 있어요. 서연은 마치 그의 제안을 저울질하는 듯 잠시 얼어붙었다. 그러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녀는 이 대화를 두려워했을 것이다. 진우는 그녀의 과거 속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 자신의 일부였다. 하지만 그녀는 어쨌든 동의했다. 그들은 그의 차로 향했고 가는 길에는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끼며 운전했다. 그는 이 대화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만남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들이 있죠. 그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묻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재빨리 그를 돌아보았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달았을 때 그녀의 얼굴은 약간 창백해졌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 감시해요? 그녀가 목소리에 당혹감을 감추려 애쓰며 히히 웃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녀의 손이 무심코 뺨을 스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아이가 직접 나한테 왔어요. 진우가 심장이 얼마나 세차게 뛰기 시작했는지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말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당신이 내 사진을 지갑에 간직하고 있다고 했어요. 서연은 그의 쪽으로 급히 돌아섰고 그녀의 눈에는 진우가 정확히 분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당혹감 또는 두려움, 착각했나 보죠. 그녀가 초조하게 중얼거렸지만 진우는 그녀가 분명히 진실을 숨기려 하고 있다고 느꼈다. 내 아들인가요? 그가 흥분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고 심장은 떼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었고 그것은 그의 추측을 확인시켜 주었다. 아니에요. 그녀가 너무나 힘겹게 대답해서 진우는 믿지 않았다. 서연아. 그가 그녀의 턱을 손가락으로 감싸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자신에게로 돌리며 말했다. 너는 거짓말을 잘 못했잖아. 내 아들 맞아. 그녀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응. 그의 가슴은 그 고백에 꽉 막혔지만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진우는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의 인생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혔다. 그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고 머릿속에는 새로운 질문들만 떠올랐다. 임신했을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물었다. 서연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버티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프리다칠스키 떨렸다.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걸 말할 수 있었겠어, 진우야? 그녀는 시선을 돌렸고 그녀의 말은 고통으로 가득했다. 너한테는 내가 어울리지 않았어. 너희 어머님께서 내가 네 인생을 망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내가 널 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지. 진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고 방금 들은 말에 심장이 빚는 것 같았다. 그동안의 그의 삶, 그의 감정,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하지만 나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 서연아. 그가 주먹으로 스티어링 휠을 치며 외쳤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난 우리 엄마 말 안 들었을 거야. 그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했는지 너도 알잖아. 그녀는 다시 영혼이 눈물로 찢어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어. 내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너희 엄마 말이 맞았어. 그렇게 일찍 아빠가 됐다면 네가 뭘 이룰 수 있었겠어. 지금 너를 봐. 넌 유명한 사업가잖아. 누가 너한테 나 대신 결정할 권리를 줬는데? 만약 내가 그걸 원했다면 어쩔 건데? 그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내가 우리 둘을 위해 결정했어. 그녀에게서 말이 터져 나왔다. 내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위협했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그분들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빼앗았어. 우리는 광주로 떠나야만 했다고. 뭐? 그가 놀랐다. 우리 부모님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분들이 스캔들을 일으키며 우리 집에 찾아왔던 거 몰라? 우리 아빠가 해고당하고 엄마도 마찬가지였던 거? 우리는 집을 팔고 할머니 댁으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 차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마치 그들 사이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다. 서연의 거친 숨소리는 그를 편히 놔두지 않았다. 그 아이랑 만나고 싶어. 진우가 적어도 관계를 개선해보려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하며 말했다. 서연은 그에게 급히 돌아섰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안 돼. 그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그 애한테는 아빠가 있어. 네. 존재를 알게 하고 싶지 않아.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 진우야. 그 애는 준비가 안 됐어. 진우는 손이 주먹으로 쥐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해하려 했지만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내 아들과 교류할 권리가 있어. 그가 절망을 감추려 애쓰며 외쳤다. 안 돼. 그녀가 문손잡이를 잡으며 날카롭게 말했다. 제발, 그의 인생 망치지 마. 서연은 재빨리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고 유리창이 흔들릴 정도로 세게 문을 닫았다. 진우는 자신의 생각에 잠긴 채 혼자 남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의 인생 망치지 마라는 말만 맴돌았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민준의 번호를 눌렀다. 내 말이 맞았어. 내 아들이야. 진우가 감정 없이 말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거야? 민준이 수화기 반대편에서 놀라며 물었다. 아무것도. 진우가 대답했다. 그 애한테는 아빠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예전에 서연이 인생을 망가뜨렸어.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아. 현명한 결정이야, 친구. 민준이 말했다. 진우는 다시 영혼을 채우는 공허함을 느끼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차에 시동을 걸고 가까운 바로 향했다.
잠시라도 잊을 수 있는 곳으로. 비록 그것이 방금 일어난 일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얼마 후 그는 바의 테이블에 늘 그렇듯 혼자 앉아 익숙한 위스키 한 잔을 주문했다. 그는 몸이 알코올에 무겁게 반응하고 최근 견딜 수 없게 된 이 모든 현실에서 단 1분이라도 긴장을 풀고 잊고 싶어 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바의 희미한 불빛을 쳐다보며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떠올렸다. 자신을 대신해 모든 것을 결정했던 부모님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표준 시나리오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이 너무나 간단했다. 그의 운명까지도. 그는 어머니가 서연이는 어울리지 않는 여자라며 그와 인생을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암시했던 말을 기억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미래와 그 예언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서연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현실적이고 뜨겁다는 것만 생각했다. 비록 그들이 서로 다른 삶의 수준, 다른 층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가 그녀와 함께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진우는 흔히 그렇듯 광고 문자 메시지를 예상하며 화면을 보았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그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했다. 그는 메시지를 열었다. 거기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있었다. 각 사진에는 진우와 같은 얼굴 특징을 가진 아이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라움에 사진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크가 커다란 선글라스와 밝은 티셔츠를 입고 파이 앞에 앉아 한때 그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작은 아이처럼 웃고 있는 사진에 머물렀다.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진우는 이 사진들의 첨부된 메시지를 읽었다. 네가 없는 동안 민호는 이렇게 컸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봐. 내가 몇 년 동안 쌓아온 걸 무너뜨리지 말아줘. 그는 사진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아이의 작은 손, 그의 미소, 눈. 그에게는 너무 벅찼다. 그는 가슴 속에 어떤 둔하고 무거운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시야가 이미 그가 참으려 애썼던 눈물로 흐려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보았다. 진우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다시 사진을 보며 왜 자신이 이렇게 길을 잃은 기분인지 이해하려 애썼다. 그는 자신을 대신해 운명을 미리 결정한 부모님에 대한 어떤 증오심을 내면에서 느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는 부모님처럼 되고 싶지 않았고 아들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서연에게 답장을 보냈다. 사진 고마워.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꼭 연락 줘.